안녕하세요. 기회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와야 한다고 믿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 모두 동등한 재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킬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만큼 아까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냉정한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경험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을 겪은 후로 저 생각이 제 뇌리에 콕 하고 박혀버렸습니다. 제가 한쪽 문이 닫히면 마땅히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걸 믿었던 시절, 저는 이직에 성공해서 을지로에 있는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그 광고회사는 일의 권태를 느끼던 제게 없어서는 안 될 기회였죠. 연봉도 복지도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직에 단 한순간의 후회도 느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지만 또 다른 장점이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줬었어요. 바로 회사 근처에 있는 맥주 골목이었어요. 날이 풀리면 골목 전체에 테이블이 세팅되고 시원하다 못해 뇌가 단잠을 깨는 맥주와 값싸고 종류 많은 안주를 먹을 수 있었어요. 또 그 일대 분위기에 또 한 번 취해서 두 발로 들어갔다가 네 발로 기어 나온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네요. 저도 종종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만큼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도 갖기가 쉬웠는데요. 또 그렇게 인연을 만드는 게 맥주 골목의 매력 중에 하나였죠. 하루는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회사 동료 3명과 또다시 맥주 골목을 찾았어요. 내일 없이 마시자 하고 맥주 5병을 비우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합석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근처 인쇄소 직원들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했어요. 신원을 먼저 밝히는 사람들이니 허튼 짓은 안 하겠구나 싶어서 분위기에 타서 합석을 했고 그때 제 옆자리에 앉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원인, 제 남편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노상에서 술을 먹다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구질구질한 인연에 어울리는 첫 만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때 만난 남편은 참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분위기 메이커 같이 웃음도 많고 말도 재미있게 해서 인쇄소 직원이 아니라면 서비스직이나 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었죠. 서연 씨, 노가리를 매운 고추 썰어 넣은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요? 네, 이모님이 제 얼굴 알아서 저만 오면 이 소스 만들어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저랑 너무 취향이 통하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서연 씨 연락처를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노가리의 신이 점지한 운명이에요. 아유, 성일 씨 너무 뻔하다. 그냥 마음에 들면 든다고 말하세요. 네, 노가리를 고추장이 아니라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서연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첫 만남은 이렇게 가볍디 가벼웠네요. 연락처도 즉흥적으로 교환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일하니까 그 핑계로 점심시간에 만나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노가리 먹으면서 노가리 깐 사이답지 않게 맨정신에 만나니까 처음 해봤던 이미지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중간중간 양해를 구하고 인쇄소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데 그 모습이 진중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반전 매력을 보고 만 거죠. 그 후로도 연락을 이어오다가 저는 그 사람이 일하면서 힘들 때 옆에 있었고 제가 일에 치여서 지쳤을 때 그 사람이 제 곁에 있어서 그 정으로 연인까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은 저는 왜 주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랑의 크기도 운명이라는 느낌도 아니라 모두 타이밍의 문제라고 했는지 몰랐거든요.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이 그 타이밍을 조심해야 하는지 제게 말했을 때 결혼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미 그 순간을 지나온 그들과 겪어보지 않은 저는 입장이 너무 달랐던 거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그 타이밍에 떠밀려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알아요. 제 선택이니까 징징거릴 자격 없다는 거. 하지만 제게도 변명거리는 있었어요. 제 나이가 32였고 친한 친구 4명 중에 2명이 먼저 결혼을 해서 1명은 애도 있었어요. 왜 분위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남편은 제게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프로포즈를 저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저도 인정해요. 그때는 정말 남편의 문제와 이 결혼이 잘못될 수 있다는 일말의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제 임신을 기점으로 저와 남편은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저는 시댁에 이상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 저희 집과 비슷한 점이 무척 많다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남편의 아버지께서도 남편이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께서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거든요. 저희 둘이 참 거울을 맞댄 것 같은 집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친근감을 느낀 건 저뿐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전형적으로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마자 바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으니 말 다 했죠. 광고 회사라고 했지? 일은 얼마나 할 거니? 언제까지 맞벌이 할 거야? 벌이가 그저 그러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우리 아들 내조만 해도 되지 않겠어? 성일이 제가 안 그래 보여도 때만 되면 골골거려서. 엄마, 새언니가 오빠 간병해 주려고 결혼해요? 알아서 하게 좀 냅둬요. 오빠 데려가서 같이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니까. 또 특이한 점은 인사하는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시누이가 이상하게 남편과는 참 사이가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분명 같은 자리에 있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대화도 일절 안 하는 게 처음 간 제 눈에도 다 보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크고 나서는 진짜 남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편한 사이래요. 저는 진짜 동생이랑 가장 친한 친구일 정도로 사이가 좋은데 남매는 역시 자매랑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제가 만삭이 된 결혼 초기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은 실로 지긋지긋하고 엄청났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바로 출산 휴가를 써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놀자고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출산 휴가. 만삭인 몸을 쉬고 몸 편하게 태교를 하기 위해 쉬는 건데 시어머니는 그걸 팔자 좋게 놀고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아침마다 제게 전화를 하셔서 제가 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죠.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니? 또 성일이 출근하고 나서 늘그막하게 일어났니? 아니요, 오늘은 아침 같이 먹었는데요. 어머, 그래? 성일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아침에 뭐 얻어먹고 출근했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제게 먼저 문자를 받은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도 그 후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화장실 가던 길이다, 빨래 널던 중이다 하면서 아침 전화는 되도록 피했고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걸 들으시고 시어머니와 똑같이 한번 해보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침에 임신한 와이프 다리는 주물러 줬는지, 퇴근하면서 임신한 와이프 먹을 과일이나 간식은 사들고 갔는지, 임신한 와이프를 대신해서 청소 빨래 알아서 하는지 전화를 해서 다 확인하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 전화를 시어머니 앞에서 받았다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시어머니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전화를 받아서 꼬박꼬박 대답을 하냐고 하셨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엄마도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밥 뭐 차려줬는지 확인 전화하잖아. 장모님도 임신한 서연이 걱정되니까 이러시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해서 시어머니 안색을 파리하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문제를 파악하셨는지 그 후로 제게 쓸데없는 확인 연락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가짜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다 나네요. 진짜 눈앞이 깜깜하다는 건 그때 제 심정을 100% 대변하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고 피의자의 보호자로 새벽에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남편이 글쎄 저녁 늦게까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시비가 붙은 건지 뭔지 그 동료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주먹까지 오고 가게 된 겁니다. 술집 사장님이 말리다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에게 맞은 직장 동료는 전치 8주, 말 그대로 때려서 초죽음 상태로 만든 겁니다. 경찰은 보호자인 제게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도 아직 술이 덜 깬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2차 행패를 부렸죠. 그때 경찰서에 오기 전 동생에게 맡긴 막 태어난 제 아들 생각이 나면서 그럼에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행이에요, 폭행.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술에 취해 때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한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이 인간은 다른 평범한 사람 같으면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경찰서 모습을 제게 보여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합의를 못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제가 본인을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살 사람들과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게 남편은 커다란 산을 함께 넘어가야 하는, 함께 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는 가족뿐이잖아요. 진짜 눈을 질끈 감고 저 나름대로 남편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접촉을 해서 합의를 해야 했어요. 그때 수중에 있던 현금은 모조리 합의금에 다 쓴 것 같아요. 하지만 감옥에 갈 위기만 모면했을 뿐이지 당연히 남편은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인간관계도 모두 날렸고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뿐이라면 다행이게요. 그동안 쌓은 경력이 아까워서 다른 지역의 인쇄소나 안 되면 연줄이 있는 출판업계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면접까지는 갈 수 있었더라도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울 뿐이었어요. 근데 업계가 좁으니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연락을 이어오던 예전 직장 동료 하나가 남편에게 알려줬는데 남편이 면접을 본 인쇄소나 출판회사에서 모두 면접 후에 전화가 와서 물었다고 해요. 왜 애매한 시기에 그만뒀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때 예전 직장 상사는 남편의 폭력 사태에 대해 말을 했고 아무리 능력이 좋고 인상이 좋을지라도 직장 동료를 때린 인간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으니 다 면접만 보고 커트를 해버린 거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앞으로의 앞길이 막혀버린 것 같다고 막막해 하더군요. 수십 번의 면접을 보고 나서 불편한 진실을 전해들은 후로는
아예 노력조차 못하겠다고 손을 놔버렸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죽을 맛이었죠. 분명 이 모든 건 술에 취해 일을 벌린 남편의 탓이고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데 또 옆에서 그러게 내가 뭘 했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냥 살기 편할 줄 알았어? 라고 구박을 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든 용기를 주고 또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된다. 세상에 일은 많다고 위로를 해도 그 어떤 말도 남편에게 들리진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시댁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신우이야, 원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소식을 제게 듣고도 남편 걱정은커녕 저와 본인 조카 걱정만 했고 제일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가 바로 남편의 연락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면 죽고 못 살던 사람이 남편이 터뜨린 엄청난 사고로 인해 바로 뒤를 돌아선 겁니다. 신우이에게 듣기로는 혹시 합의금이나 생활비를 부탁할까 무서워서 피한다는 거라고 하는데 참, 아마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어도 살 맛이 안 날 것 같긴 했어요. 남편에게는 정말 저와 제 아들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모두가 곁을 떠난 남편의 옆에 남아 끝까지 힘을 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친정 어머니셨어요. 남편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집에서 진짜 술로 속을 달래는 것 빼곤 하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육아휴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긴 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라도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들의 육아를 돕고 집안일을 하면 나중에 제가 복직한 다음에도 집을 남편에게 맡길 수 있으니 한동안은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무기력증은 남편의 온몸을 잠식해서 술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것 이외의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저는 자연스럽게 폭행 사건 이후 남편의 곁에 남은 걸 후회하게 됐고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30년간 한 곳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어머니의 식당이 마감하는 시간에 맞춰서 마치 휴대폰 알람처럼 제가 전화를 해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해야겠다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니께서 제 하소연을 듣다가 불현듯 이번 주 주말에 집에 가겠다는 말 한마디 하시고 끊으신 적이 있었어요. 원래 바쁘셔서 제가 막 출산하고 나서 몇 번 저희 집에 손주 보러 오신 것 빼고는 잘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아, 내가 너무 징징거렸나 보다. 이제 못 참고 남편이랑 이혼시키려고 오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어머니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던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남편 등짝을 때리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일이랑 주말 경계도 없으면서 여직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서 씻고 면도도 하고 나와. 그런 꼴로 들을 얘기는 아니니까. 어머니는 튼실한 팔로 남편을 붙잡고 화장실로 우겨 넣으셨어요. 그리고 씻고 나온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벌써 몇 달째야. 조금 있으면 한 해가 다 가겠어. 자네 이렇게 집에서 퍼질러 있는 모습 보자고 나나 내 딸이나 사람 패서 감옥 갈 뻔한 자네 곁에 남았는 줄 알아? 장모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람 팼다고 써주는 곳이 없는데 저도 어쩌겠어요. 그건 다 변명이야. 자네가 할 일이 세상에 그것뿐인 줄 알아? 그러게 왜 소문 다 난 동네에서 기웃거리고 있어. 그럼 지금까지 배우고 벌어먹고 산 일이 그것뿐인데 어디로 가서 직장을 또 얻어요. 눈을 떠. 눈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면 자네가 새롭게 시작할 일 쎄 빠지게 많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장모님, 저 너무 힘들어요. 다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혹시 저 사람도 내 과거에 대해 알까 무섭고. 그거 자네가 앞으로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야, 짐. 덜어낼 생각하지 말어.
사람 패서 병원 보냈으면서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그래도 아직 자네 옆에는 우리 서연이나 서준이 그리고 내가 있지 않나. 자네 그것만으로도 아직 안 죽은 거야. 내가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봐. 어? 자네를 믿고 옆에서 남아서 기회를 준 가족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뭐든 시작해보라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주셨어요. 나중에 자리 잡고 여유로워지면 그때 갚으라는 말을 하시면서 제게도 주지 말고 오로지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잡아 자리를 잡기 전까지 초기에 들어갈 투자 비용으로 쓰라고 주신 돈이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도 완전히 버림받고 제게도 점점 신뢰를 잃어가던 남편은 어머니의 손길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재기를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남편은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거죠. 한동안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남편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해보기로 했어요. 그 사건 전에는 사람이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가까워졌고 말도 잘하니까 그 특기를 살려서 일해보겠다고 했죠. 또 늦은 나이에 관련 경력 하나 없이 이직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보험 영업은 원래 파라리 지인 영업이잖아요. 남편은 그 사건 이후 한 줌 남은 인간관계를 걸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올 정도로 지인들에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게 내 마지막 기회라고 매달리면서 영업을 다닐 정도였죠. 근데 그런 남편보다도 보험 영업에 진심인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지 않으시나요? 네, 바로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새 출발을 한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도 아낌없이 주셨고요. 어머니 식당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 팜플렛과 남편의 명함이 테이블에 하나씩 구비가 됐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사는 택시 운전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그 특유의 카리스마 입담으로 영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단골집 내버려 두고 갔다가 내 손맛 못 잊고 다시 왔죠? 근데 박 사장님, 운전자 보험은 몇 개나 들었어요? 어? 거기 사고 났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은 포함 안 된 거지? 맞아. 그 가격이면 다 그래. 여기 이거 가져가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요. 하나 들어놓으면 든든할 거니까. 어머, 김 사장님, 엊그제 황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아내분이 허리 디스크 재발했다며. 아유, 어떡해? 그거 재발로 수술했을 때 청구되는 보험은 들어놨어요? 디스크는 한 번만 치료해서 안 되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꼬박 치료받고 재발하면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빨리 보험 들어놔야지. 요새는 한의원에서도 보험 적용 가능한 상품 많다는데 내가 아는 보험사 직원 연결해 드릴까요? 아유, 내가 요새 뉴스 기사만 보면 손이 발발발 떨려. 우리나라가 글쎄 여자들 유방암 발병률이 동아시아를 통틀어서 1위라고 하대. 여자들한테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도 유방암이래. 내가 이거 보고 바로 우리 딸들 암보험 들게 했잖아. 나 아프면 남편들이나 자식들이 봐주는 게 아니라 이 돈,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이 나 지켜주는 거야. 옆편 애들 암투병하면 그 옆에 남편이 간병하는 꼴 본 적 있어? 아내가 암 걸렸다고 하면 바로 이혼하자고 하는 게 남자들이야. 정민 엄마, 지금부터 딸들 암보험 들어놔. 믿을 게 사람이 아니라 돈이야, 돈. 아들 데리고 어머니 식당에 갔다가 보험 토크쇼 보고 온 기분이었어요. 단골 손님들과 주변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 데려다가 어머니는 마치 만담 쇼를 하듯이 남편이 판매하는 보험 줄줄줄 외워서 홍보를 하셨어요. 무슨 수치랑 통계까지 어디서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정보까지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셨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식당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실제로도 남편 명함에 있는 직통번호로 보험 상담을 하는 통화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몇 달 만에 남편이 그 지역 보험 판매 실적 1위를 달성했을 때도 남편은 그 영광을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돌렸어요. 남편이 발로 뛰면서 영업을 했으면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식당을 아예 무대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숨은 공로를 세우셨다고 직접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께 실적 1위 상장을 드렸어요. 어머니도 이제야 남편이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에 추진력을 얻은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진짜 이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은 초반에 열을 올려서 저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과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었던 실적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방법의 약발이 떨어졌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맛을 봤던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계약을 따내려고 하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 식당에 가서 식당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식당에서 오래 일하신 주방이모 한 분이 제게 알려주셔서 저도 알 수 있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제 남편이 어머니 식당에 출몰해서 손님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영업을 하고 다닌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잘 타일러서 보냈는데도 다시 온다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모님의 도움으로 현장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어머니도 큰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이서방, 내가 말했잖아. 새 상품이 나왔으면 팜플렛만 두고 가. 내가 알아서 손님들한테 말해줄 테니까. 그래,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요새 손님들이 당신 때문에 불편해한데 단골 손님들도 이제 안 오는 분들 많다잖아.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진짜 실적이 바닥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그러게 당신은 왜 여기 왔어? 당신이 우리 엄마 식당에서 영업해서 손님 쫓아낸다고 해서 왔다. 그만 좀 가자. 어? 엄마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잖아. 장모님, 저 정말 장모님만 믿어요? 저 처음에 그 기세 못 이어가면 실장님한테 된통 깨져요, 진짜. 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 지키셔야죠. 진짜 이제 보험 들 사람이 없으면 장모님이 연금이라도 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이 동네 좀 순진한 아주머님들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매달 보험료 직접 내드리고 저는 실적만. 이서방, 말이면 단줄 아나? 어떻게 여태까지 꽁으로 얻어먹으려고만 해. 내가 그 정도 도와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이서방 입에 숟가락으로 퍼서 먹여줘야 하는 건데. 막말로 나한테 뭐 맡겨놨나? 이서방 실적 쌓아서 받은 보너스 나 줘? 다 이서방 잘 되자고 좋은 마음으로 도운 건데 이제는 가짜 계약이니 뭐니 수나 쓰려고 하고. 자네 지금 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 1년도. 벌써부터 어쩌자고 그래. 됐어. 이제 자네 알아서 하게. 여기 남은 팜플렛이랑 자네 명함도 모조리 다 가져가. 끝내 저희 어머니께서 폭발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들어 주신 일이 주객 전도가 돼서 남편은 본인 일에 대한 책임 전가를 저희 어머니께 한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때 남편의 뒤통수를 잡고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게 했어요. 그리고 일단 빌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죠.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은 죄송하다고 요새 실적 때문에 너무 초조해서 실언을 했다고 어머니께 빌었습니다. 다시는 부탁 안 하고 장모님께 안기될 테니 팜플렛이랑 명함만 식당에 비치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화를 푸셨고 어머니 식당에 남편의 명함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남편은 보험일에 영 맥을 못 쳤어요. 시간이 가는 걸 무서워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압박을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돌린 게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 요새는 진짜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안 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주식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투자하신 2천 기억하시나요? 남편은 무슨 바람이 들어서인지 그중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해보는 거라고 진짜 안전빵으로 하는 거니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남편만 쓰라고 주신 돈이긴 해도 저는 혹시 그 돈을 날릴 게 무서워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뭐 하나 아는 것 없이 주식을 하냐고 했지만 남편은 도무지 듣지 않았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이 투자한 주식이 상한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는 남편에게 소리 없는 자신감을 심어줬고요. 소리도 실체도 없는 그런 풍선같이 부풀기만 하는 자신감을 말입니다. 남편은 한 번 상한가를 치고 나니까 무슨 주식의 박사라도 된 것처럼 주식에 관련된 서적들과 인터넷 방송들을 찾아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보험 영업을 뛸 시간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아침에 나가서 밤 9시가 다 돼서야 들어오던 남편이 오후 6시 전에 집에 들어와서 방에 틀어박혀서 온 시간을 노트북과 휴대폰을 켜고 주식 정보를 캐내는 것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워렌 버핏처럼 성공했을까요? 택도 없죠. 어머니께서 주셨던 1,000만 원도 천천히 까먹기 시작했고 새로 투자했다는 주식은 거품만 잔뜩 껴서 있으나 마나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쓴맛을 봤으면 순순히 털고 손대라고 해도 남편은 그 처음에 상한가를 쳤던 순간을 잊지 못해서 매달 받는 월급도 생활비로 내놓지 않고 본인 주식에 다 몽땅 때려박았어요. 이게 도박이랑 다른 게 뭔가요? 모아둔 돈도 점점 바닥을 보여가고 제 출산 날짜도 다가오는데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하루는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모임 아주머님들 중에 보험을 새로 들어야 할 분들이 있다고 제게 연락을 하셨거든요. 이서방한테 말해서 전화 가능한 시간 말해주면 전화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죠.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실비? 아줌마들 실비라고 해봤자 얼마 안 할 텐데? 그래도 세 분이면 그게 얼마야. 그리고 실비 들고 계속 고객으로 유지하다가 다른 보험 가입도 권유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언제 실적을 올리고 돈을 모아. 됐어. 그 아줌마들 상대를 하느니 차라리 노트북 붙잡고 주식 그래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나아. 들여다보면 뭐 알아? 알아서 계속 있던 돈도 다 까먹은 거야? 아휴, 됐다. 지금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진짜 잡아야 하는 기회가 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진짜 후회해, 당신.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섭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사위를 위해서 여태까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본인 일도 아닌 보험 영업을 하셨는데 남편은 그 고마움도 모르고 주제에 주식이나 하고 있다니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저도 매번 방에 틀어박힌 남편 꼴만 보다가 너무 서러워져서 어머니께 이번 일을 말하면서 남편이 너무 변했다고 정신 못 차리고 쉽게 돈 벌 생각만 한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가만히 제 얘기를 들으시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시지 않으시다가 제게 그저 알았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생신날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맛있는 거나 해먹자고 말이죠. 솔직히 이때까지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상을 못했어요. 남편에게 좀 타이르려고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신날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예약한 꽃집에도 들르고 케이크도 사서 어머니를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갔죠. 어머니도 전날 재워놓은 양념고기를 구워주시고 오랜만에 한 가족이 모여서
분위기 좋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와 남편만 막걸리를 조금 마셨거든요. 서로 잔을 채워주면서 그때까지는 웃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 작년부터 주식한다며? 뭐 재미 좀 봤나? 재미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길게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서방, 지금 자네가 주식을 들여다볼 때라고 생각해? 지윤이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서준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모자라서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시작했어? 장모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겠어요? 저도 다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10여 년을 증권회사 다니고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들도 한치 앞을 모르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게 주식이란 건데 이서방 자네가 무슨 재주로 거기서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건사해. 자네 우선순위가 틀려도 한참 틀렸어. 가족들 생각은 안 해? 자네 써주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가족들 도움받아서 자리 잡았으면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머니는 진심으로 남편에게 깊은 충고를 하셨습니다. 가족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아낌없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자 자네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니까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거 아줌마.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는 어머니 목소리 사이로 충격적인 단어가 들렸어요.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말이죠. 저도 어머니도 놀라서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는데 이 사태의 원인인 남편은 그 단어를 발설했다는 게 실수도 술김에 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듯이 또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 뭐 나한테 도움 몇 번 줬다고 쫑알쫑알 잔소리해도 되는 줄 알아? 당신 돌았어? 취했으면 입 좀 다물어. 후회할지 또 하지 말고. 야, 너 좀 조용히 해봐. 네 엄마 앞이라고 아주 무서운 게 없지? 아줌마, 나도 더 생각이 있어서 하는 짓이고 그쪽한테 지겨운 잔소리 안 들어도 어련히 잘 알아서 해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장모라고 가족이라고 봐줬는데 너무 선 넘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장모 대접 받고 싶으면 알아서 그 입 좀 다물어요. 어? 순간 이 인간이 돌았구나. 사람이길 아예 포기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술 먹고 사람 팬 건 정말 한순간의 실수고 내 남편의 본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술이 들어간 개차반의 모습이 이 사람의 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멍해졌어요. 제가 진짜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저희 어머니는 너무 침착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말끝에 이죽거리자 웃음까지 터뜨리셨습니다. 아줌마? 그래, 그게 네 본심이구나. 알았어. 이제 우리 서로 아줌마랑 동네 양아치로 대화해보자. 난 그래도 내 딸 가정 끝까지 지켜주려고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 고마움도 모르고 걷어차니까 별 수가 있나. 그래, 나한테 아줌마로 부르고 싶으면 불러. 근데 여기 도장까지 찍고 아줌마로 부르든지 해. 놀랍게도 차분한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작성이 끝난 상태의 이혼 서류였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풀린 얼굴에 서류를 펴서 흔드셨고 남편은 한동안 그 서류를 빤히 보다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이건 언제 준비한 거예요? 너한테 연락받고 변호사 만나서 상담했다. 혹시나 이놈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너 바로 이혼시켜서 내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어.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도장 없으면 지장이라도 찍어. 이게 술 취하면 한글도 못 알아보는 거야? 에이씨, 내가 누구 좋자고 이혼을 해요, 이혼을. 야,
너 나랑 이혼하고 싶냐? 네 엄마 말 듣고? 그래, 내가 우리 엄마 말 듣지 누구 말을 들어? 나도 이제 너 같은 새끼 지긋지긋하다. 인간 말종 같은 짓 저질러도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했는데 이건 뭐 제발 버려달라고 시위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 옆에서 마음 졸이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내가 언제 이혼해 준대? 우리 애가 둘이야, 애가 둘.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닌 건 너고 애가 둘이어도 셋이어도 넷이어도 너 같은 놈이랑은 하루빨리 멀어져야 내 애들한테도 이득이야. 아버지란 사람이 가족 챙기지도 않고 돈만 생기면 도박하듯이 주식에 때려박는데 노름꾼이나 다름없는 아버지 뭐가 자랑스럽다고 아버지 대접해줘? 들었지? 내 딸은 이제 너랑 안 산대. 나도 이제 너 사위 대접은 고사하고 인간 대접도 안 할 테니까 이혼하고 네 놈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 마음껏 하면서 살아. 남편은 분에 겨워서 어머니 앞에서 받은 이혼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더 높은 소리로 깔깔깔 웃으면서 남편을 비웃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본질을 못 보는 놈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종이 쪼가리에 화풀이하는 것밖에 없지. 서류야 인터넷에서도 뽑을 수 있고 어느 변호사 사무실만 가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소장이야 다시 작성하면 그만이지만 네 놈이 저지른 과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다. 멍청하게 서서 뭐해? 어서 안 나가고. 여기 이제 네 장모 집 아니라 네 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아줌마 집인데 여기서 아직도 뭐 하는 건데?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숟가락 젓가락을 다 던져가면서 집에서 내쫓으셨고 남편은 끝까지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이혼 못한다 후회할 거라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세상 손가락질 받는지 아니까 너 애 딸린 이혼녀 안 만들라고 어떻게든 저놈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보다. 저런 놈 없는 게 훨씬 나아. 차라리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게 100번 낫지. 저런 개차반이랑 어떻게 사니? 서연아, 이혼하자. 너 내 딸이니까 이혼하고 애들하고 씩씩하게 잘 살 거야. 이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는 제 등에 자유라는 날개를 달아주셨고 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음날 바로 이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겐 남편이 도박적으로 주식에 쓴 돈이 본인이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급여의 대부분이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생활비까지 줄이다 못해 쓸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걸 알렸어요. 변호사는 요새 그런 부부들이 많다고 저를 위로했고 몇 달 동안의 조정과 준비 끝에 재판부에 남편이 했던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보장도 없는 내기와 도박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의 급여 통장과 그동안 노트북으로 주식 사이트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기록된 것도 증거물이 됐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주식을 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진짜 어디까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남편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했던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그걸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결과 저는 걱정했던 위자료와 단독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고 적지만 집에 대한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혼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끝까지 지 잘못을 인정 못하고 오히려 잘 됐다고 이제 눈치 안 보고 주식 공부할 수 있다고 제 앞에서 좋아하더군요. 진짜 구질구질하지 않나요? 보험 영업일도 그만두고 오토바이 배달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다네요. 이걸 제가 어떻게 들었냐고요?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와 시누이는 원래도 종종 연락을 했는데 시누이가 제게 했던 말은 바로 축하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근 6년 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혹시 언니가 알면 대신 갖겠다고 할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나랑 오빠 사이 틀어진 게 다 돈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나 사회초년생으로 모았던 3천만 원, 그거 오빠가 진짜 반년만 쓰고 갚겠다고 가져가서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내가 언제 갚을 거냐고 갚을 생각은 하고 있냐고 하니까 그제야 가족끼리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그걸 꼭 받아야겠냐고. 나중에 진짜 돈이 썩어 나면 그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완전 뒤돌아섰죠. 아니, 어머님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엄마야 원래 오빠 편인데 도움이 됐겠어요? 그 인간 예전부터 나한테는 남 등쳐먹길 좋아하는 인성 개차반인 인간이었는데 언니도 이제라도 알고 헤어져서 다행이에요. 그 후로 종종 시누이를 통해 전 남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남편이 배달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고가 좀 크게 났는지 그 말을 전하는 시누이도 굉장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시어머니와 병원에 찾아갔었나 봐요. 잘못했으면 거의 하반신 마비까지 될 뻔했다고 전 남편도 충격을 이만저만 받았던 게 아니었대요. 주식이 뭐라고 그거 한다고 나이 40 넘어서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2다리까지 잃을 뻔하는 위험 감수를 하냐고요. 시누이는 그 소식을 제게 조심스럽게 전하면서 덧붙였어요. 언니 근데 그 인간 진짜 이번 사고로 충격을 좀 받았나 봐요. 생각해봐요. 주식한다고 언니하고도 헤어지고 애들도 다 포기했는데 이제 그 주식한다고 오토바이 타다가 몸뚱아리까지 날릴 뻔했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엄마한테 하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 후회한대요. 쉽게 돈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진짜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고. 근데 지금 손에 남은 건 돈도 아니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망가진 몸만 남았다고 어쩌다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됐냐고 하던데요. 다 지가 자초한 일이죠. 맞아요. 그냥 언니는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전하는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흘려들어요. 아가씨 마음 알아요. 아는데 그냥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애들이 커서 지들 선택으로 아빠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애들이 마주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평범하게 좀 살라고 전해주세요. 애들이 커서까지 내가 만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애들이 커서 진짜 거지처럼 사는 아빠를 마주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냥 내 애들 아빠란 게 부끄럽지만 않게 살라고 해줘요. 빛이 찬란하기 위해선 어둠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던데 아마 앞으로 저와 제 아이들의 앞날이 빛나기 위해 이런 어두운 날을 지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혼이 저와 애들에게 상처로 남긴 했지만 저는 이혼을 계기로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괜한 곳에 지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일은 추호도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사연을 시작하면서 기회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보다도 주어진 기회의 우선순위를 따지지 못하고 그 기회를 오로지 본인 혼자 이뤄낸 성공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박탈해야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눈앞에 주어진 것을 당연시 여기지만 그게 2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는 걸 깨닫고 절박해져야만 앞으로 발전을 하는 발판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은 답답한 땅굴과 같았지만 그래도 결과는 최선이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의 앞에 소중한 기회만 찾아오길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눈앞에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